예, 장병 여러분, 조금 쉬셨습니까? 아, 오늘 병영 독서 코칭 세 번째 수업, 시집을 함께 읽고 계시죠? 이병률 시집, 이별이 오늘 만나자고 한다. 1부를 했었고, 이제 2부를 함께 공부를 또 하시겠습니다. 2부는 이제 시를 읽고, 감상하고 또 해석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어, 이번 수업에서는, 이 시집에서 이제 60편이 들어 있었죠? 아마 60편이었죠? 예, 그런데, 저는 이제, 62편이었군요. 저는, 3편만 골라서 선정을 해서, 우리 장병 여러분들과 함께 읽고,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일부에 들어있는 시 단추가 느슨해지다를 골랐습니다. 장병 여러분들 중에서 이 시를 고른 장병 여러분들이 혹시 계신지 궁금하군요. 그다음에 이제 시를 읽다가 이 사선으로 표시된 부분은 행가리, 그러니까 줄을 바꾼 표시입니다. 근데 이제 다 그렇게 줄을 바꿔서 하면 이 페이지 수가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제가 이제 임의로 이렇게 표시를 하거든요. 자, 어, 단추가 느슨해지다. 인연이 느슨해져서 꽉 물고 안 놓을 것만 같던 인연이 헐거워져서 할 수 있는 일이 그것뿐이라서 밤길을 걷고 걸었다. 집으로 돌아오기보다는 집을 나서야 하는 게 마땅하지 않을까 싶어 밤길을 걷다. 돌고 돌아서도 걷다가 머리를 밀어볼까도 생각하였다. 우리는 단추 같은 존재들이기도 할 것이어서 같은 단추들과 나란히 배열을 이루다가도 떨어져 온데간데 없이 잃어버리고 마는 단추 같기도 할 것이어서 도무지 헐렁해져서 어느 날 다시 입을 수 없는 벗어놓은 바지 같을 것이다. 우리의 어떤 일 같은 것들은 단추가 되어 매달리기도 하고 우리의 아무 일 같은 것이 단추가 되어 느슨히 떨어지기도 하는 그 극명한 절정의 전과 후가 만들어낸 길을 걷다가 그만 실을 밟고 실에 감겨 넘어지면서 밤길을 걸었다. 예, 이렇게 되어 있는 시입니다. 예, 단추가 느슨해지다. 예, 여러 장병 여러분들께서는 이 시를 읽고 이제 어떤 그 느낌이 드셨는지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시뿐만이 아니라 시는 기본적으로 시라고 하는 기본적으로 어떤 비유와 상징, 그 이미지, 이렇게 비유와 상징의 언어로 빚은 거죠. 이건 이제 이 시도 바로 그렇습니다. 즉, 어떤 인연, 또 관계를 단추 구멍이라고 봐야겠죠. 우리가 옷에 단추를 이제 이렇게 단추가 늘 달려 있죠. 근데 자꾸 사용하는 단추를 보면 어, 이제 이렇게 여닫다 보면 구멍도 헐렁해지고 또 단추의 실밥도 좀 풀어져서 이렇게 곧 그 떨어져 버리는 것도 가끔 있죠. 우리가 그 모르고 지나가다가 그런 그러니까 그 사소한 사물이잖아요. 단추 또는 단추구멍, 단추실 이 사소한 것을 우리가 다른 사람과 맺는 어떤 관계, 인연으로 유추했죠. 이렇게 비유를 해서 어, 어떤 인생의 삶의 어떤 측면을 절절하게 노래하고 있는 그런 어떤 통찰이 돋보이는 시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말로 생각하죠. 비유로서 생각해요. 말로 생각한다는 얘기는 어, 이제 배가 고프다. 그러니까 뭔가 허기가 지잖아, 우리가. 허기가 져요. 그러면, 어, 아무 말을 하지 않고 그냥 생각으로만, 배가 고픈데 뭘 좀 먹을까라고 할 수도 있고,
그냥 배고픈데 라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언어로 바로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로서 생각하고, 그러니까 말과 생각은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또 비유로서 생각한, 뭘 좀 먹고 싶은데 라고 할 때, 뭘 먹을까 할 때 머릿속에 그동안에 먹었던 음식 중에서 내가 좋아하는 음식 또는 먹고 싶은 음식의 이미지가 마구 떠오르는 거죠. 예. 파스타도 떠오를 수도 있고, 무슨, 초밥, 생선 초밥이 떠오르기도 하고, 어, 이 소주 한 잔에 이렇게 떠오르는 거잖아요. 바로 그 얘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말로서 생각하고 또 비유로서. 네, 그래서 특히 시인은 비유, 빗대어 말하는 것이죠. 비유를 써서 드러내놓고 직접 말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드러내놓고 직접 말하는 것보다 비유를 써서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프다라고 하지 않고, 그러니까 마음이 아프다라고 하는 건 시가 아니에요. 문학이 아니에요. 그 마음이, 우리는 큰 일상 언어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아프다는 것을 대신해서 다른 어떤 비유로 표현하는 것이 시고 문학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직접 드러내놓고 직접 말하는 것보다 비유를 써서 한결 더 생생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말하는 거죠. 비유는 인간 삶의 경험을 압축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비유 중에서도 친근하고 익숙한 것보다는 그렇지 않거나 전혀 뜻밖의 것에 빗대어 말할 때, 바로 이 시가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단추가 느슨해지다. 단추가 느슨해지고 지는 것은 우리가 일상에서 한 번씩 경험하는 것이어서 그렇게 특별하게 어떤 그 통찰을 필요로 하는 대단한 어떤 발견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 시,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그 사소한 일 중에 하나예요, 사실. 단추가 헐렁해지는 거. 그런데 이 시인은 바로 그런 어떤 작은 일상의 한 측면을 가져와서 비유를, 다른 사람과의 관계, 인연의 어떤 인연의 문제라고 하는 우리 삶의 어떤 본질에 해당하는 하나의 문제로 이렇게 확장해서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시가 우리를 감동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 삶 비유를 통해서, 그렇죠? 단추, 관계, 인연, 이렇게 헐거워진 단추를 인연 혹은 관계의 문제로 확장해서, 자, 비유는 이렇게 인간 삶의 경험을 압축해서 표현하는 거죠. 근데 친근하고 익숙한 것보다는 그렇지 않거나 전혀 뜻밖의 것, 지금 이거죠. 지금 단추를 이렇게 빗대어 말할 때 비유 효과가 훨씬 크다 이런 얘기죠. 비유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주체를 원개념이라고 하고, 원개념에 비유되는 것은 매체 개념, 보조관념. 그러니까 뭐 인연은 단추다 뭐 이렇게, 그 얘기인데, 그건 뭐 크게 우리가 지금 국어 공부, 문학 공부하는 거 아니니까요. 예. 하여튼 비유는 원 개념과 보조적 개념 사이에서 유추, 그럴 것이다. 이런 얘기죠. 유추 과정을 통해서 유사성은 비슷한 거죠. 인접성, 가까이 있는, 뭐 이런 유사성이나 인접성을 찾아내는 일이 이제 비유죠. 그러니까 시를 쓸 때는 이런 비유를 당연히 비유를 동원해서 압축해서 쓰는 것이죠. 이 부분이,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시 보겠습니다. 그 시체가 좀 달라서 하여튼 2부에서 저는 또 시 한 편을 골랐습니다. 다시 태어나면, 좀 긴데 기니까 이걸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68쪽에서 69쪽에 있는 시인데, 또 우리 장병 여러분들께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태어나면 쭉 넘어가 보도록 하겠죠. 그래서 이 시는 이제 이거죠. 제가 이제 이 시 중에서도 특히 이제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다시 태어난다면 어떤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으냐고 물었는데 청년은 대답했네. 지금의 나로 태어나겠어요. 아, 나는 지금의 내가 꽤 좋거든요. 여파가 흐트러졌네. 거짓말 같아서 죽지 않겠다는 말로 들렸네. 나도 그랬던 적이 없지는 않았으나, 지금의 나로 태어나겠다. 아, 장병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다시 태어난다면 어떤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으냐고 누가 나에게 물었어요. 그럴 때 나는 이 청년처럼 지금의 나로 태어나겠어요라고, 이것도
짝을 이뤄서 우리 장병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답하고 그래 보세요. 지금은 나로 태어나겠다고 답하는 장병 여러분이 몇이나 되실지 이것도 참 궁금하네요. 음. 어,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았던 건가 이런 질문들. 근데 이제 이런 우리가 웃으면서 이런 말을 하잖아요. 뭐 웃으면서 하기도 하고 조금 이렇게 반농 반진이라고 하는데 이제 결혼한 부부 사이에서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남편과 또는 지금의 아내와 결혼해서 살 것인가라고 그런 그 질문을 하면 그 여자분들은 지금의 남편과 다시 결혼하겠다 하는 비율이 많이 떨어지고 남자들은 남편들은 지금의 아내와 다시 결혼하겠다 하는 비중이 좀 올라가고 40% 60% 그런 이야기를 한번 기사를 언젠가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하여튼 관계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서 그런 것이죠. 예. 네, 좀 더 보겠습니다. 시 전체를 읽지는 않았습니다. 너무 길어서. 예. 그다음에 이제 이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나로 태어나겠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네. 이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피의 색깔을 흑백의 것으로 고를 수 없을 것이기에 내 피를 썰물 빠지듯이 내 보낼 수도 없을 것이기에 하여튼 이 시인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어, 나는 다시 나로 태어나겠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이유로 이를테면 우리는 부모를 선택할 수 없죠. 우리의 의지와 아무 관계없이 그냥 태어나는 것이잖아요. 그것처럼 뭐 인종이라든가 국적이라든가 혹은 시대를 우리가 내 자유, 이를테면 선택할 수 있는 어떤 자유 권리가 일체 없죠. 우리는 그냥 내 던져진 존재라고 할 수 있죠. 바로 그런 측면에서 나는 다시 나로 태어나겠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다라고 이 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했던 이야기죠. 결국은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시를 가지고 서로 질문하고 답해보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한번 이야기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저는 이제 세 번째 시, 세 번째 시는 3부에서 하나 골랐습니다. 3부까지만 저는 했습니다. 오늘 수업에서 저는 이제 세 편의 시를 선정했잖아요. 여행, 3부에 들어있는 여행입니다. 이 시는 이제 비교적 좀 짧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여행. 나에게 찌르르 전기를 주는 것은 무엇인가? 이른 아침 수건 위에 내려앉은 빛이 유리를 엇각으로 통과하면서 낸 저런 오색의 빛 같은 것. 불에 대거나 탄 자국 같은 것, 그것을 보고 무지개를 하지 않고 누가 다녀갔나 하고 생각하는 것. 우리는 어찌어찌 무엇이라도 하겠다고 태어난 게 아니라 좋아하는 자리를 골라 그 자리에 잠시 다녀가는 것. 그러니 그 자리에 좋은 사람 데려가기를, 이번 생에서는 그리 애쓰지 말기를, 다만 다음 생에 다시 찾아오고 싶을 때를 대비해 꼭꼭 눌러 그 자리를 새기고 돌아가기를. 참, 이 시도 아주 마음에 여운이 많이 남는 시입니다. 왜 그러한가를 이제 감상을 한번 볼까요? 이 시는 특히 그 천상병 시인의 오래전에 이제 작곡한 시인이 있습니다. 그 천상병 시인의 귀천과 매우 유사한 정서와 주제의식을 담고 있습니다. 유사하죠. 다 같은 건 아니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 이병률 시인의 여행이라고 하는 시는 인생에 대한 통찰과 넉넉함, 귀천도 그렇습니다. 귀천도 짧은 시여서 제가 다음 페이지에 적어놨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어떻게 같은가. 하여튼 귀천, 삶과 죽음에 대한 초월적인 인식이, 귀천은 이제 하늘로 돌아가다 말이죠. 삶과 죽음에 대한 초월적인 인식이 잘 드러나 있는 시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소풍에 비유함으로써 삶에 대한 긍정적 태도와 인생에 대한 깊은 성찰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여행,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병률 시인은 인생을 여행으로 비유하고 있고, 천상병 시는 귀천에서 인생을 소풍에 비유하고 있거든요. 뒤에 한번 볼까요? 귀천. 아,
귀천.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천상병 씨는 굉장히 힘들게 살았거든요. 어, 이제 병도 있고,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사람들에게 대접도 받지 못하고 또 가난하고 이렇게 살았던 시인인데도 불구하고 이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라고 하는 이 종결 그 어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깊은 어떤 감동과 영혼을 주는 그런 시로 남아 있거든요. 아름답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제 이그 시, 여행도 역시 그렇게 또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시와 관련해서 제가 이제 한 가지 써놓은 게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이것은 이제 아, 그 무슨 얘기냐면 써놓지 않아서 제가 지금 약간 당황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했던 이야기가 비슷한데요. 우리는 어찌어찌해서 무엇이라도 하겠다고 태어난 게 아니라, 이것도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프랑스의 세계적인 철학 사상가이고 작가인 사르트르가 쿠토라고 하는 이제 책에서, 그러니까 그 사르트르의 철학 사상의 핵심은 실존주의 철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 여러 번 들어봤을 거예요. 이를테면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실존은 본질에 선행한다. 그럼 여기서 본질은 뭐냐? 본질은 이제 사물의 모든 사물에는 어떤 원인과 목적이 있다고 보는 게 본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의자는 여러 형태의 색깔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단 하나 사람들이 편하게 앉게 하는 것, 그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죠. 그게 사물의 본질이잖아요. 컵은 다양한 형태와 색상을 가지고 있지만 컵은 오직 우리가 뭔가를 따라서 마시기에 편리한 그런 용도로 만든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물은 저마다의 목적이 있죠. 그런데 인간은 태어날 때 그냥 태어난 거다 얘기예요. 아무 목적 없이 그냥 우연한 어떤 계기로 우리는 이 세상에 내던져진 존재다라고 보는 겁니다. 사르트르의 실존주의에서는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찌어찌 무엇이라도 하겠다고, 그러니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태어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대신에 목적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 아니니까 사물과는 달리 우리는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선택권이 있죠. 그게 그런 의미에서 이제 사르트르는 우리는 자유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선택에는 어떤 것을 선택할 때는 선택하고 나서는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이제 본인이 져야 되겠죠. 바로 그런 것인데 그런 어떤 철학적 사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어찌어찌 무엇이라도 하겠다고 태어난 게 아니라 다만 이제 좋아하는 자리를 골라 그 자리에 잠시 다녀가는 것은 또 아니죠. 이건 이제 시인의 사유일 뿐이고 제대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그냥 우연히 세계에 내 던져진 하나의 존재고 그렇기 때문에 기획투사라고 또 이야기하거든요. 실존주의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신의 삶을 나는 어떤 삶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스스로 선택하는 거. 투사. 그래서 이제 그런 긍정적인 삶을 만들어 나가는 노력을 끊임없이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실존주의 철학의 핵심적인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좋아하는 자리를 골라 그 자리에 잠시 다녀가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그냥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인은 또 인생을 그렇게 또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긍정적으로 또 바라보는 그런 태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요. 자, 이렇게 해서 세 편의 시를 이제 같이 천상병 규천과 또 여행을 비교해서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자, 덕후 활동 합시다. 그 시를 읽는다는 것은 이제 무엇을 읽는다는 것인가와 관련해서 아주 짧게만 설명하면 다시 이제 이런 질문이죠. 시에서 우리 시 세 편을 읽었잖아요. 천상병 시까지 하면 네 편을 읽었는데 시에서 말하는 목소리가 있죠. 소설에서는 서술자라고 이야기하고 물론 화자라고도 합니다만은 시에서는 화자, 그렇죠. 시에서 말하는 사람. 자, 아까 다시 볼까요? 예컨대 천상병 시의 귀천에서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라고 말하는 사람은 나죠. 화자가 나죠. 이 나는 누구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귀천이라는 시를 읽을 때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라고 말하는 나는 누구냐라고 하는 거야. 그건 시인 자신일 수도 있겠고, 그렇죠? 천상병 시인 자신일 수도 있겠죠. 우리는 그렇게 읽어도 이 시는 아무런 뭐 해석에 오류가 없지요. 또는 시인과 관계없는 이 시 내부의 화자, 시 내부에서 말하는 사람이라고 말해도 아무 문제가 없지요. 이렇게. 자, 그런데 이제 그게 단순하지가 않아서 이 이야기를 지금 조금 해보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폴 드만이라고 하는 문해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서정시의 목소리의 주인공은 누구 혹은 무엇인가? 다시 말해서 서정시를 지성적으로 이해하는 원칙은 시적 목소리 현상을 명확하게 하는 데 있다. 다시 말해서 시에서 말하는 이가 그 목소리가 누구의 목소리인가를 분명하게 이해할 것이 필요하다. 시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다시 그래서 시에서 말하는 이의 목소리, 그 목소리의 주인을 서정적 자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서정시란 시적 자아가 서정적 방법으로 자신을 풀어낸 것이다. 좀 어렵게 느껴집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시에서 말하는 이의 목소리가 작가 자신의 목소리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고 할 때 그 나는 천상병 시인 자신의 목소리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걸 서정적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서정적 자, 알겠죠? 그런데 이제 다른 이야기를 하는 이론이 있어요. 시적 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시적 자. 그러면 그것은 그 시인의 목소리와는 다른, 다시 말해서 시 내부에서 발언하는 목소리가 이 거정이 아니라 서인데 오타를 수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인의 목소리가 아니라 허구적 발화다. 라고 이제 조금 어렵게 느껴지죠. 그래서 시적 화자를 다시 이제 쉽게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시적 화자, 서정적 자는 시인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시적 화자라고 할 때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김소월의 시 진달래꽃을 많이 아시죠?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던 거 아닌가 싶거든요. 되면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우리다 라고 시작하는 김소월의 시 진달래꽃이 있거든요. 그러면 잘 봅니다.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우리다 라고 말하는, 나보기가 역겨워라고 말하는 그 화자는 누구냐는 얘기죠. 그건 그 시에서 진달래꽃에서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우리다라고 말하는 나는 김소월은 아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시에서 말하는 목소리는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 조금 문제가 되는 것이, 그 나가 시인 자신이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아무리 봐도 이것은 여성 화자거든요. 김소월은 남성 화자거든요. 물론 그 여성만 왜 그 이별에 있어서 애달퍼 하느냐, 이렇게 이제 페미니즘에서는 비판적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체로 이제 그 이 시를 읽어보면 이를테면 남성은 떠나고 여성은 그 이별을 애달파하는 그런 내용의 시거든요. 그러니까 진달래꽃에 나보고 역겨워 가실 때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우리다라고 말하는 그 화자는 김소월 시인은 아니단 말이에요. 이럴 때 시적 화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 내부에서 발언하는 목소리, 알겠죠? 네, 이렇게 이제 그 좀 분석을 해서 시를 읽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이번 주차에 읽고 있는 이병률 시인의 시에 들어있는 시인의, 이를테면 나는 누구냐 할 때는 이건 뭐 이병률 시인 작가 자신이라고 해도 거의 문제 없는 그런 거더라고요, 보니까. 그다음에 이제 이 툴도 아니고, 이를테면 서정적 자아도 아니고, 물론 이제 제가 아주 간략하게 문학 공부를 본격적으로 하는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간략하게 넘어가긴 합니다만은, 이것은 이제 문학 시간에서는 전공 영역에서는 좀 깊이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하나의 이데올로기, 시를, 문학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이데올로기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푸코는 이야기합니다. 서정적 자와 시적 자만 가지고는 모든 시를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러니까 그 다 배격하고 한 사회 내부에서 어떤 담론들이 존재하고 순환하고 기능하는 그런 하나의 방식들로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조금 굉장히 좀 난해하고 어렵죠. 넘어가도록 합니다. 그래서 굳이. 예. 자, 독후활동 두 번째, 시를 한번 우리 장병 여러분들이 이 시집을 읽고 시화를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떻습니까? 그냥 쉽게 하죠. 글쓰기라고 하는 것은 내면의 성취를 취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또 반드시 시가 아니더라도 그냥 자신의 내면에 귀 기울이고
그걸 언어로 표현해보는 활동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럼 마음이 순화되거든요. 자, 우리가 답답하고 힘들고 억울하고 기막힌 일을 한 번씩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 장병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걸 극복을 합니까? 아주 그 친밀한 그런 누군가를 만나서 그냥 엉엉 울면서 그냥 울기만 해도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일단 마음이 어떤 정화가 되는 것처럼 이 글쓰기 역시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내면의 상처를, 물론 이 시를 읽는 것도, 좋은 시를 읽을 때도 상처가 치유가 되기도 하죠. 왜냐하면 그와 같은, 그러니까 내가 겪고 있는 고통은 나만의 것이 아니다. 누군가도 또 나처럼 슬퍼하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므로써 내가 조금 정서가 순화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또 쓰는 행위를 통해서도 충분하게 사실은 상처가 치유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상처가 있을 수 있죠. 예, 살아오면서. 그러니까 덕후 활동 두 번째는 이제 시화제를 한번 해보는 걸로. 예, 이렇게 하시요. 한번 해보십시오. 이것도. 자, 예. 다음 차시, 토서. 딱 30분이 됐다고 이렇게 알람이 알려줍니다. 네 번째 시간에는 사회과학 책을 읽습니다. 핀란드 사람들은 왜 중고가게에 갈까라고 하는 제목의 부제가 헬싱키 중고가게, 빈티지 상점, 벼룩시장에서 찾은 소비와 환경의 의미, 뭐 이걸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나눠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더 읽어볼 만한 책을 또 한 권 소개하겠습니다. 아까 글을 쓰는 것은 비단 시만이 아니라 글을 쓰는 것은 자신의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는 하나의 좋은 과정이 될 수도 있다, 방법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줄리아 카메론이 짓고 조안나가 옮긴 나를 치유하는 글쓰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짧게 여러 소제목으로 만들어 놓은 책들인데 이것도 틈나면 한번 읽어보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해서 3차 시를 함께 읽고 공부를 또 했습니다. 제가 짧은 음악을, 엔딩곡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무진이라고 하는 그 젊은 친구인데 상당히 그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와서 그 노래를 아주 잘하죠. 이무진의 집밥. 우리 장병 여러분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휴가도 많이 통제가 되고 또 병영에 계시기 때문에 집밥이 어머니가 해주는 밥, 또 연인과 같이 먹는 그런 밥들, 집밥이 굉장히 그립죠. 그래서 제가 이무진이 부르는 집밥, 이 노래를 엔딩곡으로 준비했습니다. 같이 뭐 한 3분 정도겠죠?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벽 위에 떨어진 옷들, 틀어진 이불 그대로 쓰러져. 적막하게 옅어진 공기, 내 방 어디도 아무 말 없어. 사랑이 날 없어지게 해, 꼭 물거품처럼 산산조각이 나서 욕심이 날 흐려지게 해, 꼭 모란개처럼 멀리 흩어져. 집밥 너무 그리워, 가족의 마법, 뭔가 따뜻한 집으로 내가 쉴 수 있는 곳. 내 모습을 보았네. 귀찮아 하면 잘 지내 I'm on my thing. 어머니 아버지께 할 일이 많다. 왜 찾아가지도 못해. 잠시만 멈춰 돌아보면 놓친 것들이 너무 넘쳐. 어린 우린 서성거릴 절대로 나아가지 않아. 드물만 너의 집 여긴 어디에도 없어.
고른 침대 친구들과 페인트 칠할 때 여기 물 놓지 그땐 기뻤지 여자친구를 집에 초대해 함께 밥을 먹을 때 그땐 느꼈지 이게 바로 내 꿈이었다는 걸 어쩌다가 모든 게 끝나 사랑의 법칙 실수가 예, 음악은 일단 여기까지만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병영 독서 코칭 3회차 수업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4회차에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